나이와 사랑은 관계가 없다. 사랑이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은 많은 중노년층이 사랑을 추구하는 신념일 것이다. 전통적인 관념에서는 중노년층은 말년을 편안히 보내야 하며 더 이상 물질적이거나 정신적인 욕구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노인들도 자신의 인생에 더 높은 요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중년과 노년의 시기에 황혼의 사랑을 발전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흐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70세가 넘은 남성들 중 일부가 젊은이처럼 사랑을 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여전히 여성을 찾고자 하는 것일까? 심리학자들은 70세를 넘은 남성들이 여성을 찾고자 하는 데는 대개 세 가지 주요 목적이 있다고 본다. 첫 번째 목적은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이 제시한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인생은 8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단계마다 주요한 심리적 과제와 발생 가능한 위기가 있다. 한 단계가 완전히 마무리되어야만 다음 단계로 순조롭게 넘어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 이미 70세에 이른 남성들은 현재 7단계, 즉 자기 조정과 절망의 갈등 단계에 속한다. 이 단계의 주요 과제는 자신의 과거, 삶을 돌아보고 평가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과거의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인생 경험에 만족한다면 자기 조정을 이뤄내고 지혜와 관용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과거 삶에 대해 후회하거나 실망한다면 절망과 무력감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신체적으로 노화가 진행되면서 체력과 기력의 쇠퇴를 뚜렷하게 느끼게 되며 이에 따라 자신의 인생 계획을 조정하고 현재의 신체 상태에 적응해야만 한다. 만약 이 시기에 여전히 독신 생활을 하고 있다면 강렬한 외로움을 느끼고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줄 사람을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된다. 이 연령대의 남성들은 더 이상 부모나 자녀의 동반을 기대하기 어렵다. 일부 남성은 사랑에 희망을 걸며 자신의 곁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배우자를 찾고자 한다. 비록 두 사람이 신체적으로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더라도 단순히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공허함이 채워지며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두 번째 목적은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수 있다. 70세의 남성이 아직도 성적인 욕구가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그렇다이다. 남성의 생리적 기능은 나이가 들수록 점차 퇴화하지만 성적인 관심과 욕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진화 심리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은 성적인 전략과 선호에서 차이를 보인다. 여성은 성적인 면에서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며 이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여성이 한 관계에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며 친밀한 접촉마다 임신 가능성이 높아지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은 감정이 없는 남성과 쉽게 관계를 맺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남성은 이 부분에서 비교적 부담이 적다. 또한 이 활동이 자신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져올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로 인해 진화와 번식 과정에서 남성은 단기간의 연애나 만남을 더욱 갈망하게 되었고 생리적인 욕구와 열정도 여성보다 훨씬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30세가 되면 출산의 위험이 증가하기 시작하며 50세 이후에도 임신과 출산이 가능한 여성은 극히 드물다. 반면 일부 남성은 60대가 돼도 자손을 번식시켜 성적 욕구와 열정을 유지할 수 있다. 후손을 번식시킬 수 있고 성적인 욕구와 열정을 유지할 수 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이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저 일반적인 부부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여길 수 있다. 우리는 노년층의 생리적 욕구를 올바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들의 행동에 대해 지나친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마크 트웨이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대수롭지 않다고 말했다. 세 번째 목적은 생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다. 심리적, 생리적 욕구 외에도 중노년 남성들이 여성을 찾으려는 이유는 생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과거 문화 사상과 교육 이념에서는 남성의 주요 역할이 돈을 벌고 가족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많은 남성들은 독립적인 생활 능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며 일을 처리할 때 서툰 경우가 많다. 70세에 이른 시점에서 남성의 신체 기능은 점차 노화되어
비교적 간단한 생활 요구조차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이들은 안정적인 수입과 경제적 기반을 이미 상실했기 때문에 간소하고 절약하는 생활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 예전처럼 무분별하게 돈을 사용하여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이 시점에서 많은 남성들은 자신을 돌봐줄 여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된다. 특히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나이가 더 많은 남성일수록 생존에 대한 두려움과 의존 심리를 더욱 강하게 나타낸다. 함께 생활하는 여성에게 더 높은 요구를 하기도 한다. 심지어 일부 남성들은 이 시기에 충분히 젊은 여성과 함께 살기를 희망하기도 한다. 그들은 여성에 대한 요구를 지속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자신의 노화를 늦추고 항상 젊음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긴다. 이러한 생활 방식은 그들의 삶에 대한 절망감을 줄이고 나이 들음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시킨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평가하게 된다. 70세가 넘은 남성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동시에 앞으로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희망한다. 이 시기에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평가한다. 만약 그들이 과거의 자신을 인정할 수 있다면 과거의 자신과 화해하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 슬픔과 실망을 느끼게 되며 여성에게서 남성으로서의 가치를 되찾고 점점 노쇠해가는 신체를 회복하려 한다. 그렇다면 현실 생활에서 남자가 70세가 되었을 때 자식들이 효도하고 생활 수준도 괜찮다면 여전히 곁에 여자가 있기를 바랄까? 이에 대해 3명의 경험자들이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첫 번째 이야기. 김씨 70세 퇴직자. 나는 아내와 딸 하나만 두었다. 이제 딸은 결혼해서 아이도 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7년이 되었다. 이 7년 동안 내 삶은 정말 하루하루 힘들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첫 2년 동안 딸과 사위가 효도하여 나를 데려가 함께 지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곳은 결국 사위의 집이었다. 나는 언제나 집 같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 더군다나 나중에 사돈이 함께 살러 오면서 나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나왔다. 고향으로 돌아와 아내와 함께한 시간을 그리워했다. 아내는 참 현명하고 살림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일상생활, 식사, 옷차림까지 아내 덕분에 신경 쓸 일이 없었다. 그때 나는 그저 일을 열심히 하면 되었고 집에 돌아오면 뜨거운 밥과 깨끗한 옷이 준비되어 있었다. 매일이 정말 상쾌했다. 하지만 이제 아내가 떠난 뒤 나 혼자 사는 삶은 외롭기만 하고 생활 수준도 많이 떨어졌다. 나는 매달 45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고 있고 약간의 저축도 있다. 건강도 괜찮은 편이다. 하지만 여전히 시간만 보내는 것 같은 기분을 떨칠 수 없다. 내가 직접 한 밥은 맛이 없어서 그냥 면이나 만둣국을 사 먹으러 내려가곤 한다. 몸이 가끔 불편해도 병원에 가기 귀찮아 약국에서 약만 사다 먹는다. 심심할 때 사람들과 바둑을 두기도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다시 적막함이 엄습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혼잣말을 자주 하는 걸 발견했다. 마음속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었다. 누군가에게 얘기하면 비웃음을 살까봐 두렵기도 했다. 딸에게 말하기도 망설여졌다. 딸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걱정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상황이 갑자기 바뀌었다. 딸이 내 상태를 세심하게 살폈던 것 같다. 어느 날 딸이 내게 다가와 대화를 나누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었으니 적당한 반려자를 찾아보라고 권했다. 딸도 엄마를 그리워하지만 아빠도 중요하다며 이제는 앞으로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딸이 내 마음을 깊이 헤아려 주는 것에 나는 감동을 받았다. 그 후 오랜 동료의 소개로 박 씨를 만나게 되었다. 박 씨는 나보다 4살 어렸고 집에 딸 하나만 있는 상황이었다. 그도 혼자 살고 있었다. 우리는 한동안 교제를 했고 그는 내 아내와 비슷하게 현명하고 성격도 좋았다. 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반년 정도 만난 뒤 내가 박 씨에게 내 마음을 솔직히 고백했다.
놀랍게도 박 씨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며 신뢰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다. 이제 함께 지낸 지 2년이 넘었다. 생활은 무척 만족스럽다. 집안일은 주로 박 씨가 하고 생활비는 거의 내가 부담했다. 양쪽 딸들도 효도했다. 자주 찾아와 물건을 사다 주고 가끔은 생활비도 보태주었다. 나는 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매번 거절했다. 우리는 가진 돈이 충분하니 돈을 모으라고 말했다. 박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나중에 양쪽 딸들이 상의하여 우리가 스스로 생활이 어려워질 때에는 보모를 고용해 식사와 집안일을 도와줄 계획을 세웠다. 우리가 생활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말이다. 지금 나는 박 씨와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아마도 우리 두 사람의 처지가 비슷하고 성격도 잘 맞아서일 것이다.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진심으로 대한다. 박 씨는 나에게 무척 잘해준다. 내가 가끔 머리가 아프거나 열이 날 때면 나보다 더 걱정하며 음식을 챙기고 물을 많이 마시게 한다. 집안일은 전혀 시키지 않는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 앞으로 박 씨에게 더 잘해야겠다고 다짐한다. 사람들은 70세가 되면 이미 노년기에 접어든 것이니 손에 돈이 있고 자식들이 효도하면 곁에 반려자가 없어도 괜찮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외로움의 맛을 잘 안다. 내 곁에 적당한 사람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정신적인 욕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누가 나이 들었다고 외로움을 참아야 한다고 말했는가? 나는 이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사람은 어느 나이든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70세의 이 씨는 은퇴했다. 사람들은 자식이 보물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평생 아내를 만난 것이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아내와 함께 맨손으로 시작했다. 그때 두 사람의 월급은 겨우 몇십 원에 불과했다. 아내는 살림을 잘 꾸리는 여자였다. 우리는 그 돈으로 아들과 딸을 키웠고 나중에는 집도 지었다. 아내는 자신만의 작은 밭을 가꿔서 채소를 재배했다. 그때 비록 삶은 힘들었지만 우리는 만족하며 알차게 살았다. 아들과 딸이 자라 학교를 다니고 결혼하여 자식을 낳았다. 아내의 희생과 기여가 나보다 훨씬 컸다. 내 눈에는 그녀가 훌륭한 아내였고 자식들의 눈에는 더없이 좋은 엄마였다. 퇴직한 후에도 아내는 바쁘게 지냈다. 먼저 아들의 손자를 키웠고 그 다음에는 딸의 외손자를 키웠다. 그녀의 희생 덕분에 며느리와 사위에게 칭찬과 감사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항상 화목했고 관계가 매우 원만했다. 이제 손자는 대학에 다니고 외손자는 고등학생이다.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는 일이 바쁠 때면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는다. 아내는 늘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있다. 언제든 집에 오면 따뜻한 밥과 반찬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자식들이 일이 바쁘거나 야근을 하면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한다. 아내는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행복해한다. 주말이면 자식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아내는 일찍부터 한 상 가득 준비한다. 아들이 좋아하는 것, 며느리가 좋아하는 것, 딸과 사위, 손자가 좋아하는 음식까지 모두 준비한다. 이 음식들은 아내의 머릿속에 이미 각인되어 있어서 언제든 만들 수 있다. 나는 솔직히 집안일을 잘하지 못한다. 요리도 할 줄 모른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내와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이다. 다른 집들은 가족 관계에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 집은 그렇지 않았다. 아들과 딸이 모두 사이가 좋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나 자식을 평등하게 대했다. 아이들은 우리에게 소중한 보물과 같았다. 손등과 손바닥 모두 살인 것처럼 자식들도 다 귀하게 여겼다. 나는 아내와 함께 퇴직했다. 우리의 월급은 합쳐서 80만 원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아내는 알뜰하게 살림을 꾸렸다. 매달 절반은 저축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저축한 돈이 이미 5천만 원을 넘었다. 아내는 말했다. 이 돈은 나중에 노후를 위해서 쓸 돈이야. 그리고 손자가 결혼할 때도 잘 챙겨줘야지. 나는 웃으며 동의했다.
나는 아내의 사람 대하는 태도와 처세술을 믿었다. 예전에 아내는 내 부모와도 잘 지냈다. 효심이 깊고 마음씨가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런 아내와 결혼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다. 나는 자주 아내에게 말했다. 우리는 앞으로 건강을 잘 챙기는 게 가장 큰 행복이야. 그러면 아내는 웃으며 덧붙였다. 아니야. 하나가 더 있지. 아이들이 행복한 것도 우리가 가장 행복한 일이야. 아내는 언제나 건강과 자식들의 행복을 바랐다. 온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기꺼이 감수했다. 아내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의 노력 덕분에 우리는 맨손으로 시작해 자식들을 키우고 따뜻한 가정을 만들 수 있었다. 좋은 가풍 덕분에 우리 가족은 모두 긍정적이고 성실하게 살았다. 자식들은 우리에게 늘 배려 깊고 효도했다. 우리는 그런 자식들 덕분에 항상 만족감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나이가 들어도 여자가 필요하다고 느낀다. 아내는 나에게 집과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을 주었다. 나는 그런 아내가 무척 소중하다. 최 씨, 70세, 사업가. 젊었을 때 나는 사업을 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다. 나는 여자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전혀 몰랐다. 그저 생리적인 필요만 해결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아내는 집에서 아이를 낳고 부모를 돌보는 것이 당연했다. 나는 밖에서 열심히 일했으니 아내가 집에서 편안히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겼다. 나는 아내가 늙고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내 사업에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여겼다. 그래서 아내와 쉽게 이혼했다. 이혼 후에도 아내를 경제적으로 지원해 준 것이 나의 큰 배려라고 생각했다. 그때 나는 밖에 다른 여자를 두고 살았다. 여자들은 자주 바뀌었다. 하지만 나중에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망설임 없이 이혼을 요구했다. 나는 어이가 없었다. 가정주부가 무슨 자격으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단 말인가. 결국 아내의 요구대로 이혼을 했다.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20살이나 어린 여자와 재혼했다. 나는 내가 훌륭한 남자라서 여자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다. 재혼 초기에는 젊은 아내 덕분에 매우 만족스러웠다. 젊은 아내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친구들에게 자랑이 되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재혼한 아내는 8년 뒤 나를 늙었다고 무시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녀는 나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 회사의 돈까지 훔쳐 달아났다. 나는 자금이 돌지 않아 사업이 무너졌고 회사는 결국 파산했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예전 아내가 아무런 불만 없이 나를 위해 헌신하며 나에게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그녀는 이미 재혼한 상태였다. 이제 70세가 된 나는 외톨이로 살고 있다. 두 자녀는 나를 원망하며 친아버지로 여기지 않는다. 혼자 사는 내 생활은 엉망이다. 음식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집안일도 엉성하다. 집에서는 항상 냄새가 나고 농촌 노동자들보다 더 비참하게 살고 있다. 나는 얼마나 간절히 내 곁에 나를 이해하고 보살펴 줄 여자가 있기를 바라는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돈도 없고 나이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여자를 찾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서야 깨닫는다. 젊었을 때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여자가 사실은 얼마나 필요한 존재였는지를. 남자는 70세가 넘어서면 생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여자를 갈망하게 된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다. 사랑은 지혜의 불꽃이다. 젊은이든 중노년이든 사랑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동시에 우리는 사랑이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사랑은 서로 주고받고 존중하는 관계여야 한다. 만약 당신이 함께 노년을 보낼 여자를 찾고 싶다면 그녀의 감정과 필요도 고려해야 한다. 자신의 욕구만을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럴 때 비로소 사랑이 주는 기쁨과 따뜻함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을 잊지 마세요. 지혜의 흐름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